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본부에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지만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규제연구 분야, 그리고 기획행정 분야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에 따라서 관련 분야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9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서울센터에 인턴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공계를 졸업한 석사학위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있을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센터에서는 학생연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소속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성과학기술인과 국가보훈자,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9월 20일 오후 1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아니, 김보경 대표님 오늘 저랑 의상 컨셉이 상당히 비슷하세요. 네,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같이 또 오늘 까만색으로 이렇게 입었는데 절대 맞춘 건 아니죠? 네, 맞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공기가 차서 네.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네. 이렇게 세트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게 어제 의상이거든요, 사실. 네. 네, 이렇게 좀 통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우시네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 일본 기업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그때 내정 이야기도 좀 하고 하반기 채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부터는 일본 기업의 업계별 상황과 그리고 채용 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산업이 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의 산업을 크게 분류해 보면요. 제조, 서비스, 유통, 금융, 사회 기반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 분야를 보면 전기, 기계, 소재, 생활 관련 용품 등이 포함되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 레저, 엔터테인먼트, 매스컴, 복지,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유통업의 경우는 상사, 백화점, 편의점, 홈센터 등이 있고 금융산업을 보면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논뱅크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 기반 산업에는 건축, 주택, 부동산, 에너지, 통신과 정보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네, 정말 많네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구직자가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한국 현지 채용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죠. 제조 분야 전반과 그리고 서비스, 통신, 정보, 그리고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 산업들 가운데서도 사실 일본 하면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제조업이 진짜 일본 산업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고요. 제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으로 한때 일본이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갔었죠. 하지만 현재는 중국에 밀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요. 일본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그래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출범한 지난 2012년도 2월 이후부터요. 12월 이후부터요. 6년째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면서 일본에서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2016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2013년도에는 10위였던 일본이 2016년도에는 4위로 다시금 펑충 올라왔고요. 네. 2020년도에도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계속해서 4위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좀 부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제조업을 대분류로 나눠보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기와 기계, 그리고 소재, 생활 관련 업계입니다. 먼저 전기와 기계 업계는 생활가전과 그리고 공조기기 등을 제조하는 전기기기, 그리고 모니터와 측정기,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자부품, 그리고 프린터와 디지털 복합기, 디지털 카메라 등을 제조하는 네. 오해 정밀기기, 네. 그리고 조선 중기 자동차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사실 뭐 일본 하면 뭐 오래됐죠. 예전부터 가전제품 강국으로 좀 꼽혀 있는데요. 전자기기 업계 상황도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전기기기 업계에서는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기와 그리고 오디오,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 등의 AV 기기, 에어컨 등의 공조 설비의 네. 전기 제품을 제조합니다. 각각 전문 분야를 중심적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고 아니면 전체를 취급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전기기기 업계의 일본 국내의 업계 규모를 보면요. 약 83조 엔으로 하나로 하면 약 84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중 전기기기의 대표적인 8개사의 대기업의 매출을 보면 약 42조 엔으로 하나로 하면 425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네, 8개 기업의 매출이 일본 제조업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8개 기업 저희들에게도 좀 많이 익숙한 기업일까요? 네, 아무래도 익숙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기기 업계 랭킹을 한번 보면요. 1위가 히타치 제작소였습니다. 네, 유명하죠? 네, 약 9조 엔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위가 소니 약 7조 6천억 엔, 파나소닉이 7조 3천억 엔, 그리고 토시바 약 4조 8천억 엔, 후지츠 약 4조 5천억 엔, 미쓰비시 전기가 약 4조 2천억 엔, NEC가 약 2조 6천억 엔, 그리고 샤프가 약 2조 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8개 저에게는 다 좀 한 번쯤은 들어본 기업들의 이름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기 업계 매출 현황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가정용 전기기기 업계 그 규모를 보면요. 2조 2,948억 엔이고요. 매출 랭킹으로 보면 파나소닉이 2조 3,234억 엔, 미쓰비시 전기가 1조 44억 엔, 히타치 제작소가 5,572억 엔, 샤프가 2,821억 엔, 그리고 도시바 라이프 스타일이 1,635억 엔 순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정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국내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시장 규모는 점점 축소될 거라서요,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네, 워낙 좀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구직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인 수요가 많은 기업이 어딘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매출 1위를 한 히타치 제작소가 될 것 역시 같습니다. 1위일까요? 네. 네, 1위입니다. 2011년도에 글로벌 인재 매니지먼트 전략을 세우고요. 글로벌 인재 채용 그리고 육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2012년도 채용부터 글로벌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0%는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기업이 이 히타치 제작소였습니다. 예, 10%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 내에서 히타치 제작소는요, 매년 6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500명, 그리고 사무직은 100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히타치 제작소의 관련 회사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매년 5,000명의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000명에서 10% 정도면 거의 500명 정도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상당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 외 기업들은 한국인 채용 수요가 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에서 진행 중인 채용 수요를 한번 봐봤는데요. 히타치 관련 회사에서 기술계 종합직, 설계 개발, 품질 보증 직종에서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6위를 한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차량용 제품의 기계, 전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생산 기술, 품질 보증 업무에서 한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도시바에서 한국 채용을 실시했었는데요. 반도체 영업직과 그리고 재무, 격리직, 인사, 총무직을 그리고 그 이전에는 파나소닉에서도 종합직 일괄 채용을 한국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들 우리나라에 좀 알려진 정도면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조건이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언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어 실력은 비즈니스 레벨 이상 정도는 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800점 이상 토익의 점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공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 시험으로 봤을 때 N2 이상 정도의 그 능력과 그리고 영어 실력은 토익 점수 600점 이상 정도 취득을 하시던가 아니면 일본어나 영어로 면접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공계 같은 경우는 N2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느 네. 정도로 구상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N2 정도면 비즈니스 용어는 사용은 못하나 네.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조건을 갖추고 나서 실제 채용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네, 실제로는 아무래도 이공계의 기준이 N2와 토익 점수 6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약간 레벨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 취준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1, 일본어 능력 시험으로 N1 아니면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일본어는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공계라고 할지더라도 토익 점수는 800점 이상 따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직무와 업계 관련된 자격증과 그리고 그에 맞는 또 대외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셔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직무 업계 관련된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네. 제가 굉장히 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한국과 일본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죠. 네. 그 자격증이 있으면 그에 맞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고 또 그런 채용 정보를 보면 우대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만족했을 때 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의 합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가산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런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일본 문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면접자에 대한 그런 평가 자체는 전체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서술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나 아니면 업계 관련된 그런 자격증 아니면 그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차별화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망 동기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좀 진정성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문과나 이과나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맞아요.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이나 이력서에도 전공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용 전기기기 업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전자부품 업계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모니터와 측정기,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전자부품은 대소모터, 측정기, 배선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에서 반도체까지 다양한 전자부품을 제조합니다. 네. 컴퓨터, 휴대폰, TV 이외에 자동차 브레이크와 변속기 등에 사용하는 전자 제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활용됩니다. 기업은 전자기기 업계와 동일하게요, 이 전문 분야에 특화해서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고, 그리고 전체를 취급하는 대기업 으로 나눠집니다. 일본 국내 업계 규모는요, 약 11조엔이고요. 전 세계 전자부품 업계에서 일본 기업은 약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현재 차별화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부품 쪽에서는 좀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전자부품 업계 랭킹을 보면요, 1위가 쿄세라고 약 1조 4천억 엔입니다. 그리고 2위가 무라타 제작소 약 1조 2천억 엔, 일본 전산이 1조 1천억 엔, 그리고 TDK가 1조 1천억 엔, 그리고 5위가 오므론 약 8천억 엔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지도 저희가 궁금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직종은요, 그 연구나 아니면 개발을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수록 다양한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 계열은 영업, 그리고 지적 재산, 조달, 기술계에서는 각종 설계와 개발, 공정관리 직종이 많고 해외 근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부품 관련된 업계에 응모를 하실 경우에는 외국어 실력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좀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엔 좀 어떤 부분을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제조업의 전기기계 분야의 나머지 부분이죠. 5의 정밀기계와 그리고 조선중기,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요, 업계별 성향과 그리고 채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김보경 대표님과 항상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그 코너 속의 코너라고 일본 네. 생활의 꿀팁을 저희가 여쭤보잖아요. 오늘 저희가 뭐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제가 당장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요. 아이고, 네. 오늘 저희가 절대 짜고 온 건 아니지만 의상을 좀 보면 네. 생각나는 장소.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이네요. 저는 일본의 장례식이 우리나라랑 또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본 장례식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일본의 장례식도 기본적으로는 검정색 옷을 오, 입고 가는데요. 제가 솔직히 장례식은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뭐 실제적인 체험담도 잘 모르겠고, 오, 아직 주변에 네네. 예,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좀 일본에서는 오, 없었어가지고. 제가 TV에서 모르겠네요. 보면요, 그 네. 일본은 장례식 때 그 상주라고 하나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한복을 입는데 네. 그 전통 의상을 또 따로 입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죠. 검은색으로. 그러니까요. 네, 기모노 형식으로 되어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네.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우리나라 의상적으로 좀 다르지만 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랑 큰 차이 없이 네. 검은색 네, 정장을 기본 좀 검은색으로 입고 네. 가는 게 예의고요. 그렇게 네. 화려하게 뭐 화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가하는 게 네. 이 기본적인 예의죠. 이 네, 부분은 좀 한국과 우리나라는 좀 네. 3일장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며칠 정도 장례식을 치르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꼭 네. 알려주셔야 돼요. 네, 다음 대표님. 시간에 네. 코너 속의 코너에서 제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하면 또 네.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각 지역별로 워낙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을 가면 또 이런 게 특색이 있고 이런 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가을 네.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은 주로 좀 어디를 주로 여행하시나요?
네, 가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네. 곳은요, 오사카 오사카. 교토 주변입니다. 네, 교토 좋죠. 네, 일본도 그 단풍잎이 굉장히 예쁘게 네. 피거든요. 오. 그래서 단풍놀이 형식으로 해서 아. 일본도 가기 때문에 모미지라고 네. 해서 그런 또 마츠리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여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오. 그 교토에 있는 키요미즈데라라고 굉장히 네, 저 가본 유명한 적 절이 있어요. 있는데 네. 있으세요? 네네. 그때 언제 청수사라고 가보셨나요? 하는 네, 곳이죠? 맞아요. 네. 한국어로 하면 청수사라고 네, 얘기하고 일본어로 얘기하면 키요미즈데라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거기는 뭐 여름, 가을 이때 가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일본인들도 좀 우리나라처럼 단풍 같은 걸 많이 즐기시나요? 네, 단풍놀이 굉장히 많이 가죠. 네, 일본이 모미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모미지라고 어떤 합니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단풍을 이제 일어로 얘기하면 모미지인데요. 이런 네. 그 단풍 축제, 한국어로 하면 단풍 네. 축제 해가지고 모미지, 마츠리 이런 식으로 행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모미지 료코 해가지고 단풍 여행 이런 네, 식으로 네. 그 여행 상품도 이 시기가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뭐 저희가 벚꽃 축제도 있고요. 일본에는 또 그리고 그 하나비라고 하나요? 그 네. 불꽃 축제도 있고 네, 그리고 모미지가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하나요? 주로 일본인들은 가서 뭐 구경하고 네, 약간 그 5월에 하는 그 하나비? 하나미 그 축제랑 똑같을 것 같아요. 봄꽃 그 사쿠라 축제랑 똑같이 네. 그 돗자리 들고 가서 오. 밑에서 이제 도시락 먹고 네, 위에서 네. 되게 단풍 구경하고 오. 또 그런 식으로 축제가 많이 열리면 또 주변에 이제 포장마차들이 잔뜩 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야키소바 먹고 음. 맥주 한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축제를 즐기죠. 네, 말씀을 네. 들으니까 정말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한번 꼭 뭐 해외가 아니라도 국내라도 꼭 한번 가보고 네.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마이나비 코리아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 일본의 산업 현황, 그중에서도 제조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